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이소은공의 자.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땀. 아이고야. 아우! 그만해! 아우, 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진짜 크긴 크네요. 네.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네. 토론헌터 유진석 학생과 팔방미녀 토론호 안현애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한 씨 현재 뭐 음악도 하고 있고 예능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꿈꿔오던 건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었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랑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재한아, 너가 그때 엄마랑 그렇게 너의 꿈을 위해서 갈등을 했던 시간들이 엄마가 참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딱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꿈입니다. 네. 이제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인정해주셨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했고 저도 역시나 음악하고 있던 도중에 오디션을 지원을 했었죠. 네. 슈퍼스타 K를 네.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하게 떨어졌고 3차까지는 갔지만 저에겐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올해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네, 그렇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멋져요. 모두들 이렇게 한 번쯤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사실 취준생의 1년 취업 농사가 거의 2달 안에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주요 기업의 채용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기 때문에 거의 4-5달을 기다려서 약 2-3주 만에 몰아서 지원을 하고 또 4-5달을 기다려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취업문이 워낙에 좁아져서 묻지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코리아에서 보니까 74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입사 지원할 때 묻지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이해는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입사 지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한 550명 정도 묻지마 지원 현황을 물었는데요. 44.7%가 취업하고 싶지 않은 직무에도 지원을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1위는 역시나 더 이상 취업을 미룰 수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입사해서 경력을 쌓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3위는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다들 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핫키워드를 통해서 묻지마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과연 첫 번째 키워드.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A 매치데이. 이거 뭐 운동할 때 축구인가요? 축구 같은 거나 A매치라 단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빅리그에서 잘하는 것들. 알겠다. 대기업들, 뭐 좋은 기업들 이런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이야. 뭔데요? 서로 한꺼번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하나에 겹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날로. 네네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의 같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A매치 데이라는 거는 그 국가대표 팀들 간에 이렇게 축구 경기가 동시에 치러진 날을 의미하는 건데 축구 덕후인 저한테는 아주 꿀 같은 날이죠. 네, 그런 날인데 이제 여기서 취준생의 A매치 데이라는 거는 국가대표급 기업의 어떤 그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이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날이겠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이런 데에서 이제 동시에 같은 뭐 서류 전형 시험을 치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친다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금융공기업들이 이렇게 진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인재를 뺏기게 되다 보면 열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같은 날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자원 낭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중복 합격이 돼서 우리 회사에 나중에 안 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이 또 억지로 이렇게만 한다기보다도 이 상하반기 채용 일정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기업이 좋아하는 날도 사실 겹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에서는 인재를 찾기 위한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기회 박탈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취준생들 입장으로 보면 저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원해 볼 도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가격 담아받듯이 같은 날에 동시에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거 제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 또 이제 수많은 기업의 안티를 이제 그렇게 기업의 되나요? 안티를 또 네. 우리 취준생에게 더 많은 기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뜩이나 취업의 문도 좁은데 그 문으로 가는 길만은 좀 넓게 해주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두 번째 키워드. 복붙.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자, 요거는 너무 많은 현상이죠. 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다들 아시다시피 복사해서 묻혀넣기인데 그쵸, 그쵸.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하려면 20에서 30개의 기업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자소서를 전부 준비를 하는데 부담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소서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기업명을 헷갈려서 뭐 S은행인데 K은행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식의 문제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 인사 담당자가 보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 다른 은행 이름이 적혀 있으면 조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네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애들도 이번에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조금. 한이 서류에 있으신 네, 그러게요. 네. 정말. 네. 오신 것 같은 느낌. 일단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좀 준비된 멋있어. 패널이라고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있으십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도 이제 기업명도 있지만 맞춤법 한 번 틀린 거를 계속해서 복구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맞춤법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열심히 썼는데 저렇게 헷갈려서 떨어지면 정말 안타깝겠습니다. 네, 취업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33개씩 지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마지막 키워드.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라고 하면 되게 자유를 찾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군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 오신 강민혁 대표님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패널 강민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 저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종을 얘기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겪는 노이로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혹은 좀 이런 매너리즘에 빨리 노출이 돼서 실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선택한 거나 직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취업을 하면 되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나에게 맞지 않는 업무라든지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걸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는데 나를 뽑아준 곳을 가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취업난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뚫고 취업에 성공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매우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사람이 내서 조사를 한 결과 취업 문턱을 넘은 10명 중 3명이 1년 안에 직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평균 근무 기간이 3.6개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6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6%가 입사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게 자소서를 33개씩 쓰면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일 텐데 어떤 점이 문제여서 퇴직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이거를 퇴사 이유로 꼽은 사람이 22.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낮은 연봉, 열악한 직장 환경 등이 그 근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자신에게 꼭 맞는 기업, 직무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묻지마 지원에 대한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에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이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 일단 쓰고 보자. 묻지마 지원 대 가능성을 높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음식은 오직 고기만, 여자친구는 현재 여자친구만, 가고 싶은 기업은 오직 한국은행 뿐입니다. 독심과 소신으로 26년을 살아왔습니다. 뭐해? 한국은행 원서 쓴다. 다른 건 다 썼어? 다른 거? 아니 난 이것만 쓸 건데? 뭐? 혹시 한국은행 회장님이 너희 아버지니?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뭘 믿고 한국은행만 써? 거기서 너 안 뽑아주면 어쩔 건데? 아이, 나는 4살 때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돈 맛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 꿈은 오직 한국은행 들어가는 거야. 스펙도 한국은행 맞춤형으로 해놨어. 얘가 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한국은행도 쓰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도 쓰고 그 다른 은행들도 다 써. 야, 그거 다 쓰면은 야 20개도 넘겠다. 야, 남들은 33개씩 쓰는데 고작 20개 가지고 빨리 써. 못 써. 써. 못 써. 쓰라니까. 못 쓴다니까. 아유 정말. 자, 굉장히 뚝심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뚝심이 아주 확실한데요. 저렇게 뚝심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소서에 어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20년을 우리 재환 씨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정말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예. 다를 거죠. 그것처럼 네네. 아무리 이 기업 이 직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비유를 참 적절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경청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 뚝심이 취업에 있어서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어디에 얼만큼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취준생들 많을 텐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쓰고 보자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묻지마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황에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취업이 안 되어서 다른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 한 우물만 팠다가 그곳에서 탈락하면 그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없어지겠죠. 최근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수를 더 줄여서 이제 취업의 문이 훨씬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곳만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성을 높이자. 맞춤형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맞춤형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입사 지원 시 묻지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난이 가중되는 오늘,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묻지마식 지원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취업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어발식 지원자, 묻지마 지원식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어도 되고 저 기업이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신 지원을 한 사람을 뽑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신 지원이 문어발식 지원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에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진석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한 우물만 파야 된다는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는 과정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기업들도 당연히 자신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인재상에 딱 들어맞는 지원자를 그 채용 과정에서 완벽하게 선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능력 같은 것을 다 상향시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학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경력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여러 군데에 지원해서 그중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재상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판별이 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다 실무적인 얘기는 전문가께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원 동기 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업에 자신이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파트잖아요. 이 부분을 잘 써야지 사실상 기업에서는 이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묻지마식 지원을 하다 보면은 기업 계획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 동기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어려워진다라면 그때는 좀 전략을 수정을 해서 이게 묻지마 문어발 이러니까 꼭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단어상 우리가 보통 다양한 경험을 해라. 다양한 도전을 하라. 이렇게 하듯이 저는 좀 다양하다라는 것으로 완곡하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항상 끝마디를 딱 들어보면 이 토론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오늘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묻지마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맞춤형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단어 안에 의미가 전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유진석 학생이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자기 산업이나 기업 특징에 맞게끔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사실 드러냈거든요. 그 인재상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어떻게 각자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주의 그리고 적극성 이런 영업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하지만 B2B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그다음 전기전자, 기계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에 대한 부분보다도 인화 혹은 팀워크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각 기업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우리 구직자들은 캐치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그러한 비전, 사업, 그다음에 인재상을 다 연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어발식 지원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제 줄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전폐라고 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 취업 시장에서의 자신감 하락, 이 문제는 오히려 문어발식 지원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취업률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춤형을 하면 취업률이 높고 묻지마 안 좋은데 다양한 지원을 하면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낮은 것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군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확률을 오히려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중에서 되게 자기가 갈 곳만 가겠다라고 해서 입사 지원조차 안 하고 면접조차 안 보다 보니까 실제로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면접 때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원을 해보다 보면 오히려 취업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지원을 더 해나가길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전폐를 통해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이 지원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전폐하면 자신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많은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한 군데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도리어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스스로에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이제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보통 안전하게 여러 군데는 해놔야지 한 군데는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취업 시장에 임했다가
오히려 제가 말했던 선택과 집중을 흐리게 되어서 어떤 기업에도 맞지 않는 자소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뭐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통계 자료 많이 살펴봤듯이 취준생 중에 44.7%가 취업하고 싶지 않은 직무에도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데나 찔러보는 식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데나 찔러보자. 는 아니죠. 찔러볼 때는 찔러봐야죠. 지금 흔들리셨어요.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일관성 때문에 제가 이제 실패한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회계학과를 졸업을 해서 회계 직무만 2년 동안 지원을 해서 탈락이 되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을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회계 직무가 전혀 아니에요. 일관되게 꼼꼼함을 주장하는데 꼼꼼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 입장에선 전공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다른 쪽에 전혀 지원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른 쪽에 이제 영업 쪽을 했었는데요. 바로 일주일 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자기와의 적성이 정말 맞는지는 사실 아무도 그 일을 해보지 맞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어발식으로 지원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기존에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잘 맞는 적성을 발견하고 더 잘 맞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100% 공감하면서도. 여기서 제가 이제 보미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공채가 준비되는 과정,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네. 방금 얘기했던 고민이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정량의 투입량을 통해서 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나름 그래 이 직무도 나에게 맞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채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란 3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30-40군데의 기업을 지금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과연 학생들이 이 직무가 정말 나한테 맞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취업 상황을 유보를 하게 되고 장기 미취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아쉬운 예, 얘기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공기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이미 재수를 한 겁니다. 또 안 되는데, 공기업에. 예, 조건이 안 되는데 또 삼수를 하시겠다라고 아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재상을 아까 맞춰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또 일을 해보면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자라고 하면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면서 또 맞춰봐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만 바라보다 보니까 취업을 유보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미취업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지원 시도해 보시기 선생님 그럼 바랍니다. 그 지원자는 다른 데를 지원했습니까? 안 저한테 했습니까? 협박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년에도 또 그 공기업만 지원하시겠다고. 제가 그 공기업을 채용 대행을 제가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아쉽네요 그것은. 이 사례는 맞춤형이 아니라 네네네. 제가 자꾸 너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반박을 많이 해가지고 좀 민망한데 네. 방금 민망하세요? 이야기한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제대로 맞춤이 안 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맞춤형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방금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조사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고집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과연 맞춤형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만약에 드렸다면 저희가 이제 말을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석 학생한테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여자친구 있었죠. 네 있었죠. 그쵸. 네.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으로선 좋아했죠. 네. 뭐 그 당시엔 그랬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진석 학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학생을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말씀드린 아까 얘기했던 그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비록 다양한 직무를 다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너무 과학한 것 같다고 일정 부분의 고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서 그 정도의 투자, 그 정도의 고민, 그 정도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평생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직무를 선택하고 나중에 안 맞 혹은 이 직무가 정말로 나한테 정말
가장 맞는 그 가장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좀 직무를 찾아가는 것과 네네. 이성을 찾아나가는 것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유, 그러니까 좀 적용 가능한 비유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악순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직무에 대한 딱히 깊은 고민이 없이 일단 취업하자. 나는 4학년이니까 일단 대학교는 끝났고 나는 취업을 해야 할 상황에 있으니까 일단 내가 직무를 얼마나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에 맞는 직무를 언제 찾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어디든 찔러보자라는 태도가 이 묻지마 지원의 근간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진영 논리를 보니까 저희가 되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맞춤형, 우리는 묻지마, 물어봐. 저는 이거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바꿔드릴까요? 고집형 지원, 우리는 아. 다양한 지원. 아시겠죠? 네, 멋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소신 있는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진석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소신 있는 한 기업만 준비를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럼 소신 있게 또 그 기업만의 입사를 준비합니까? 네, 그 기업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2년의 시간을 기다려서요. 네네. 6개월. 6개월. 오. 과연? 이거 스캔 아니... 일단 사죄 드리고요. 이런 거 같아요. 예. 택도 없이 떨어졌다. 그러면 준비하면 안 되죠. 그건 근데 있죠. 뭐 최종 면접을 아깝게 떨어져서 한 번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확한 정도 말씀이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번엔 현혜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좁고 깊게 파는 것보다 넓고 얇게 파는 게 더 취업 확률이 높다. 넓게, 폭넓게 봐야죠. 얇고 넓게. 넓게 일단은 하고 본다. 자, 과연? 과연? 안 울린 척 하기가 힘들군요. 처음에 전략은 맞춤형으로 소수에 집중을 하되 네.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좀 다양하게 폭넓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석 학생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적성과 진로와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단 취업을 못하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미 웃은 것만 해도 울릴 걸 각오하시고. 네, 취업을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적성에 안 맞더라도. 그 아쉽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예, 현실적인 말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진석 학생 얘기한 게 맞는 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또 맞는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적극성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현혜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취업은 하는 게 중요하다. 고민 먼저 하고 그다음 취업하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죠. 막 넣으면 안 되죠. 고민을 먼저 해야죠. 역시 고민을 먼저 하되 만약 내가 거기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진로 타협이라고 하는데요.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를 보아하니 이게 진짜 진실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진실인 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네. 진실을 울리는 거 보니까 그동안 거짓말 하신 게 많대요. 신기하네요. 거짓말들을 하셨네요. 네, 아쉽게도. 네. 취업 불안감 속에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말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소서를 통해서 그 기업 개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인재상의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무엇보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파악해내려는 특질들의
어느 정도 완성 정도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직업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묻지마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희 학생.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어발식 지원이 오히려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은 아무데나 찔러보는 식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냥 많이 지원한다고 취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죠. 정말 빨리 취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전공에 적합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아무 곳이든 상관없는 지원자와 이곳 아니면 안 되는 지원자, 둘 중 누굴 뽑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취업 성공 위해서는 소신 지원이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공고가 하나씩 뜨면서 취준생들이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 자신이 먼저 파악하고 지원하려는 곳도 꼼꼼히 알아보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슨 씨는 혹시 그 공무원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취업 준비생일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 존슨 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무원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9급, 7급밖에 없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분야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와, 국무원이 진짜 짱인데 아 그래요? 준서 친구네 엄마가 미군 국무원이거든. 만수라고 우리 친구 있잖아요, 만수. 만수네 아버지가 그 5급 공무원이잖아요. 장준영네 아버지가 1급 공무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강원이 아버지. 그만할까요? 아니 한 번만 더. 이거 씨 하나만 더. 첫 번째가 당연히 이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거. 안정된 신분 보장인데 차별 없는 임용 절차. 이게 뭐 40살 넘어서도 이렇게 아 맞아요. 끊을 그건 수 그러네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아 이거 하지 마.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탄탄한 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 이거 너무 배 아파. 네, 한 주간의 채용 소식과 다양한 취업 정보를 발빠르게 짚어드립니다. 철수! 전순! 주간 채용! 설명서! 아니 이제는 요즘에는 어떤 스펙의 중요성이 낮아지면서 자소서, 뭐 이력서, 그리고 면접까지 모든 과정의 어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스펙이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스펙을 안 본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다른 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뭐 자소서가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번에는 저희가 살펴볼 건 면접입니다. 면접이에요? 그렇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면접에 이렇게나 다양한 면접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이거는 뭐 대표적이죠. 진짜 대표적인 거. 음주 면접입니다. 자, 보시면은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팀장님과 술부터 같이 마시라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 많습니다. 이 음주 면접의 역사가 사실 깊은데 그 90년대 건설회사부터 현재의 주류 회사들까지 그 지원자들의 주량 아닌 술자리 모습을 보는 신면접이다. 신면접은 아니죠. 90년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구면접. 그래서 술을 마시면 취준생의 언행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뭐 그게 좋다고 그러네. 우선은 사실 음주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취할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 많이 마시진 않는데 이제 좀 잘 보이려고 뭐 이렇게 그래. 회식처럼 하는 분들이 있지. 근데 자기가 뭐 먹기 좀 힘들다 하면은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문화는 아닌데 이게 면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까 그게 봐. 진짜 거기 가면 진짜 강요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가 막 이렇게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받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철수 씨처럼 옆에서 막 이렇게 이런 베테랑 지원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술 권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받아 마시고 근데 그거 잘 받아 먹는다고 뭐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근데 않는데. 음주 면접이 사실 이게 최소한의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취하지도 않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불편한 게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신경 쓰여.
예를 들어 뭐 앉아 있는 자세나 그렇죠, 아니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메뉴판 주면서 뭐 시켜봐 이러는데 이게 뭐 시킬 때부터도 뭔가 고민되는 거야. 맞아. 그 맨날 시키라 그러잖아. 그거 되게 고민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알아서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또 탕수육이나 뭔가 뭐 난자한스 그런 거 시키면 되지. 거기서 좋은 이제 하는 게 먼저 이렇게 권유해 주시는 직원분한테 골라봐 이러면 저 팀장님 못 드시는 거 없으시죠? 이렇게 딱 물어봐야 돼. 근데 그러면은 약간 팀장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약간 그런 그거 괜찮네. 그런 사회적인 팀이 있는 거야. 하고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적당 합리적인 가격대. 그러면 뭐 저희는 뭐 배가 많이 안 고프니까. 그렇지. 뭐, 아니 괜찮은 건 팀장님 뭐 좋아하세요는 너무 노골적이고. 그치. 이 친구. 뭐 이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근데 음주 면접에 장점이랑 단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그 장점은 양측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제 연기력을 까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딱 진짜 30분 만에 끝나는 인성 면접에서 그렇죠.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좀 이렇게 긴장의 끈을 푸른 다음에 진짜 한번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게 어떤 기업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취준생 입장에서도 비슷한 지원자 입장에서도 비슷한 게 뭔가 그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자기를 잘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이럴 때 조금 편한 자리에서 자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음주 면접에서도 사실 오가는 얘기가 면접이랑 비슷해요. 근데 뭐 자네는 뭐 그때 근무했다 그랬는데 그때 뭐 했다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면접이 있습니까? 자, 요리 면접이란 게 있다고 그러네요. 한번 읽어보면 샘표에서 진행하는 요리 면접. 요리 면접은 샘표의 대표적인 면접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그 샘표의 주 고객층인 주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목표와 그에 맞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기획된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구성된 팀에게 재료를 주고 요리를 내서 발표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그 지원자의 협동성, 그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샘표 제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파악하는 엄청 뭐 거창하게 써놨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요리에 자신이 없어갖고 제가 요리 진짜 잘하잖아. 요리는 소금만 잘 치면 됩니다.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간만 잘 치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세 번째. SPC의 관능 면접입니다. 그래. 관능. 이거 관능이야. 설탕물이나 소금물 5잔을 진한 순서대로 찾아내거나 그 향을 맡아보고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와 같이 뭐 이렇게 해마다 다른 주제가 출제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미각 후각 검사는 그냥 신체 검사 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해봤잖아 이거. 해봤어요? 그때 우리 강원도에서 집에 가서 그때 간 게 이거예요. 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 이게 약간 그 이런 요만한 예를 들어 그런 강의실 같은 데 비워놓고 책상에 한 3-4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시험관이 몇 개가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이렇게 막 있어. 또 뒤에서는 그 이제 쓰는 거야. 이게 똑같아. 이거 봐도 이게 뭐가 더 짙냐 보는데 똑같아. 이거는 그 색깔을 보는 거고 여기서 맛을 보는 거고. 색깔까지 봐야 되는 색깔이 뭐가 더 짙은 순서대로 써라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맛을 봤는데 맛있습니까? 아니 이게 제일 짠 걸 먹으면은 다른 덜 짠 거 먹을 때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아,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게 먹고 이거 달고 짜게 정도를 이렇게 뭐 표시해봐라. 근데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 사실은 이게 과연 크리티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아니 이게 크리티컬하다면 진짜 그 이연복 주방장님도 여기 가면 떨어지겠네? 이원복은 먼 나라에 있는 나라. 이연복이라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자, 네 번째는 이거 유명한 거죠. 산행 면접. 자, 대표적으로 이부자리, 블랙야크, 동아소시오, 혜태제가, CJ 등 이미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행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를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라갈 때 말을 많이 하면 내려올 때도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올라갈 때 또 웃으면 내려올 때도 웃으면서 해야 되고. 그래, 아니 이게 다양한 면접 요령들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노래를 불러 지친 동기들을 일으켜라. 이런 게 있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열정 패기, 창이 끈기, 진취적 사고, 사전 찾아, 딱 이런 거. 그렇지. 실제로 제 친구가 혜태제가 면접 이거 봤는데 그 친구 원래 좀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라서 힘들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하대요. 그래, 이거 또 잘하면은 잘해서 입사가 돼도 이거는 골치 아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마다 끌려갈걸? 그쵸. 그러니까 아니 이런 체력을 요하는 게 이 체력이라는 건 좀 선천적인 차이가 큰 요건이잖아. 아니죠. 후천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죠. 아니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 정도인데 무슨 아니야. 안정하는 거야. 제가 저희 회사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야유회로 안산 자락길을 갔거든요. 근데 안산 자락길 갔는데도 거의 기절을 하는 거야. 이런 애가 이러고 면접 보면 어떻게? 무슨 신부전증 있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회사 생활은 되게 잘하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어떤 체력적으로 이제 한계가 올 정도의 어떤 어려운
그런 레벨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실제로 어떤 회사 생활에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그거를 문제점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체력이라는 건 회사 생활할 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튼 여기서 저희의 이견을 좁히기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갑자기 또 번뜩 생각난 게 아까 음주 면접 전형에서 나왔던 그 국순당이라는 회사에서 그게 최종 면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침 9시에 가서 그 한 10시에서 11시까지는 회사 소개를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그 실제 영업을 하고 술 팔아 때문에. 그다음 7시부터 뭐 10시까지는 음주 면접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음주 면접도 그날 네, 같이 하는 거죠. 술 판 다음에 술 마시는 거야? 엄청 빡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딱 리아카가 있어, 리아카. 아이스박스 리아카가 있는데 여기다 각자 팔만큼의 술을 채워라 이러는 거야. 그럼 다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다 안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막 다 면접관이 그렇게 다 못 팔 텐데 이러면서 아이들 아닙니다. 이래서 막 한 박스 더 싣고 막 이러는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박스면 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끌고 가. 호기롭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배치받는 지역이 있어요. 누구는 강남, 뭐 누구는 어디 북한산, 누구는 뭐 여기 창동, 북한산 밑에 이제 파는 막걸리집 많잖아요. 아무튼 저도 이제 그때 어디 창동이었나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데였는데. 그러면 넌 여기서만 팔아라고 이렇게 가게 같은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야? 가게가 아니라 권역이지. 그럼 그 가게들한테 왜 이렇게 재연 배우들 이렇게 심어놓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저기 오면은 아니 빡 차고 그 담당 그 하나가 있어. 수건 빡 던지고. 담당 하나가 있어. 담당 하나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어떻게 파나 계속 판때기에다 하는데 그 딱 가면은 이제 실제 순댓국집이나 뼈해장국집 순댓국집. 이제 그 낮 2시잖아. 주무시고 계신데 이게 들어가서 막 아줌마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깨면은 저 막걸리 하나 해서 막걸리 안 먹어 막 이런 경우를 많이 하더라고. 막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20통을 가져가도 대여섯 개 팔기 힘들어.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 저는 거기서 결정을 했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 들어가면 나오니까 이걸 한 번에 그 현장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업 면접에서도 득인 거죠. 그렇죠. 철수 씨 같은 사람이 딱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있다가 퇴사하면 그게 더 열받는 그쵸. 일이니까. 맞아. 자, 아무튼 이런 거 하나하나 보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화이팅 하십시오. 공부. 불의옥잠. 잠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다양한 취업 경험부터 다양한 지식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존슨 씨는 혹시 그 공무원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취업 준비생일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죠? 일이 힘든가요?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 존슨 씨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그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또 내년도에 이제 그 거의 피크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니 뽑는 게. 그 구급 딱 합격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나이 스펙트럼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한 18살짜리도 있고 그 정년 퇴직해가지고 나온 한 사기업 같은 데서는 55살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공무원으로 따지면 아직 그게 정년 전이라고. 그래서 한 57살 막 이런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붙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있겠죠? 이게 찾아보면 있겠죠. 있었던 것 같아. 최고령 찾아보면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럼. 자, 근데 진짜 이렇게 말했다시피 너무 전 연령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 지원에 몰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좀 비극적인 사건도 하나씩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비극이랄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촌극. 이거. 그렇죠.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그 공시생이 추가로 기소됐다는 소식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지난 2월 28일에 이 5차례에 걸쳐서 정부 서울청사를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훔친 공무원증 3장을 이용해서 청사를 드나들면서 그 16층의 인사혁신처 거길 가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빼돌린 거예요. 시험 문제를 빼돌렸던가 자기 성적을 조작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진짜 시험지 유출에 실패하자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 발표 이름을 넣었다가 덜미를 잡혔네요. 이거 진짜 되게 멋있더만. 아니 나도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의경들 막 이렇게 들락날락거리잖아. 거기 자기도 의경이랑 머리 똑같이 깎은 다음에 의경 뒤에 이렇게 그냥 숨어가지고 이렇게 갔대. 그러니까 그냥 다 통과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공무원증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 스토리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영화로 진짜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솔직히 이거 기사 보면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붙여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 진짜 국정원 그러니까. 특채로 뽑으면은 진짜 아니 이 정도 노력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노력이면은 몇 년 동안 그 노량진에 처박혀서 공부한 사람 이상의 어떤 노력과 그렇지. 어떤 머리 회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은 이거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더 대단합니다. 수능 때도 뭐 그런 거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죠. 드러난 그죠? 건 아마 빙산의 일각일 거야. 그렇지. 아마 남자가 아닐 수도 있어. 송씨. 송씨? 송씨? 송씨입니다. 송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The name Sherlock Holmes and the address is 221B Baker Street. Afternoon. 야, 이 취준생 10명 중에 8명이 철밥통 공무원을 희망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을 준비해 본 적이 있냐 물어봤을 때는 7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뭐 그중에 8명은 공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20대 청년층 지원자가 가장 많은데 40세 이상도 1만 명이 넘었대. 와, 진짜 대단하죠? 야, 그렇게 해서 9급 필기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이 22만 명, 투투 몰렸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근데 이 공무원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어.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 하는 게 9급, 7급밖에 없을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분야가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딱 지원할 때 고를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이건 여러분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군무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와, 군무원이 진짜 짱인데. 아,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알 거예요. 그리고 제 그 준서 친구네 엄마가 미군 군무원이거든. 아, 그거 대박이지. 그거 진짜 짱. 와, 이거 진짜 이거보다 좋은 직업은 거의 대학 교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그거 그러니까 5시에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휴일에도 쉬고 미국 휴일에도 그러니까, 쉬고. 와, 이거 진짜 최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그 일반직 중에서도 9급 아닐까요? 근데 9급에서도 종류가 좀 나뉘네요. 9급 국가직 공무원이라 그래서 고용, 그 노동부, 검찰, 관세청, 출입국 사무소 같은 어떤 국가 행정을 관리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이런 걸 뽑는 어떤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9급 서울시 지방직,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9급 지방직, 이건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내, 도시, 군, 구청,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근무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직, 기술직, 경찰직 이렇게 나뉘는 거고. 보니까 요즘에 경찰도 엄청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 노량진에 딱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 막 노량진 컵밥 먹고 있는 머리 짧은 애들 보면 다 경찰 준비한 애들이에요. 여자애들도 진짜 경찰. 맞아, 요즘 많이 여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여경 같은 경우가 전체에서 1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무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공무원에 열광하나 저희가 차례차례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가 당연히 이겁니다. 안정적이라는 거. 안정된 신분 보장인데 공무원은 다 알아요. 치명적인 잘못이 없는 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년을 보장받는다. 다음 차별 없는 임용 절차. 이게 뭐 40살 넘어서도 이렇게 맞아요. 그건 그러네요. 왜 몰랐어? 아니, 기업에서는 몰랐어? 기업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최근에 많죠. 조금 철폐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기업에서는 그걸 철폐한다고 해도 안 돼. 기업에서 안 뽑잖아. 근데 그래. 공무원은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건 분명히 메리트가 되네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 너무 배 아플 것 같아. 탄탄한 연금을 통한 든든한 노후. 이거 너무 배 아파. 이거 그래서- 연금이 너무 탄탄하잖아, 진짜로. 근데 이 공무원 연금 같은 게 계속 손본다 그러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 선보면 사실 그 공무원의 어떤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안정된 신무보장이랑 이 연금 이 두 개가 가장 큰 건데 이게 돈이 적게 주니까.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해도 많이 지원할 거예요. 어쨌든 정년까지는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행정학과 전공했잖아요. 그때 이제 2010년도에 2007년도에 배울 때는 이 공무원의 어떤 그 급여 산정이 있어서 어떻게 연금을 산정하냐면은 자기 이제 최종 연봉이랑 그 5년 전, 그 5년간의 최종 5년간의 연봉의 평균치를 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은? 5년이면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손을 봐도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지인 중에 혹시 공무원 혹시 있어요? 저 있습니다.
그 인천에서 근무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일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신분이 안정적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널널한 근무 여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일하면서도 공무원들이랑 이렇게 좀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야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 그건 부서마다 다르고 근무하는 데마다 근데 다르고. 부서마다 다른 거는 뭐 사기업도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막 얘기를 하는 게 팀장 때문에 막 팀장이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막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팀장 막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막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 봐. 아, 제 주변에 또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만수라고 우리 친구 있잖아요, 만수. 만수의 아버지가 그 5급 공무원이잖아요. 행자부. 그 이게 빠오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때 7급으로 들어가셔서 20대 때 7급 들어가셔서 이제 4급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부서가 행자부인 거야. 그래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때 이 대천 해수욕장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만수랑 갔는데 그 보령 시장이 나왔어. 만수 보러.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 대천에서 되게 그 좀 럭셔리한 횟집 가갖고 앞에 보령 대천 시장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좀 먹어 막 이러고 우리한테도 막 술 따라주고 그래서 이거 좋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 아버지들이 되게 힘이 세잖아요. 그 우리 장준영도 그렇잖아. 장준영네 아버지가 1급 공무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걔 용진이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래 맞네요. 용진이 걔 지금 진주 내려가 있잖아. 그 교도관 돼가지고. 아 맞다 얘기 들었다 그렇죠. 그 교도관은 뭐지? 왜 여기 안 교정직 뭐 이런 게 있겠죠. 교정 뭐 이런 거 있겠죠. 강원이 아버지. 그만할까요? 아니 한 번만 더 이거 하나만 더. 강원이 아버지가 이제 그 해양 경찰청장. 그러니까 그 남해안 해양 경찰청장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쪽 이제 꽉 잡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강원이가 해운대에서 이제 그 가판 장사한다고 자기 칵테일 장사 해보겠다 역할 그거 했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해운대 좋은 자리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하지마 해운대 조폭들 무서워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아무튼 공무원이 아버지가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버지를 만드십시오. 친구 아버지. 그렇지. 굳이 공무원 될 필요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되지. 자, 공무원 시험.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가 진실 혹은 거짓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진호거. 자, 문제 1번. 배경 지식이 적은 사람도 많은 학습량을 통한 암기가 바탕이 되면 해볼 만한 시험이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워낙 암기가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지식보다는 진짜 그 공부하면서 얻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속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진짜 뭐 수능형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암기형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서 뭐 그 사람 막 뭐 이해력이나 머리 회전이 얼마나 빠른 거나 그런 거랑 별로 관계없이 뭐 암기 같은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제 삼성 사트나 이제 행시에 보는 1차 그 피사트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번 떨어진 사람은 절대 붙지 않는다. 그래, 그거 떨어진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험. 사람 계속 붙고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공무원 시험 어쨌든 답이 명확하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문제 2번. 공무원 면접 시험은 탈락하는 사람 없이 거의 대부분 통과한다? X. 그렇지. 그렇죠. 2015년부터 면접 비중이 좀 강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접까지 가면은 거의 통과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면접에서 탈락자를 거르는 그런 전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그 응시자 비율이 그 선발 예정 인원의 130%. 그러니까 30%는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 30%면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 그럼요. 7급과 9급 공채 같은 경우는 140%. 이것도 40% 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저는 그 떨어질 확률이 20% 아니 20% 15%인 그 인턴에 2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부담되는 수치입니다. 원래는 뭐 1.1대1 막 이렇게 가는 게 많은데 1.2대1 이렇게 많은데 140%면 좀 부담되죠. 그렇죠. 자, 문제 3번. 자, 영어는 공무원 시험 단락을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과목이다. 오. 이게 수능 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국영수 다 보잖아. 근데 그 공무원 영어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무슨 외교관 뽑나? 무슨 면사무소 같은데 일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영어 이렇게 빡세게 보고 그런 게 사실 좀 웃기더라고. 아니 예전에는
사실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도 영어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가 폐지되고 이제 이거를 토익 점수를 대체하는 게 경향이 생겼거든요. 근데 공무원도 뭐 그런 게 생긴다 만다 하더니 결국 그런 건 대체가 안 되고 그냥 영어 시험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공무원 뽑는 거잖아. 근데 국가공무원 뽑는데 그 딴 나라 영어 이렇게 이거를 되게 중요한 걸로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흥선대원군이 봤으면 이거 진짜 경을 칠 일인데. 최익현 씨가 봤으면 큰일 나죠. 그렇지. 자, 수석 합격자들의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민정 씨. 이민정 씨, 이름도 예쁜 이민정 씨. 오전 7시에 기상.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화장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오전 11시 반까지 출석 체크 스터디를 시작으로 오전 학습. 그리고 오전 11시 반부터 오전 1시까지 점심 및 휴식.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단하네. 오후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 제외하고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반복해서 학습한다. 자, 그 다음에 이동열 씨입니다. 이동열 씨 같은 경우는 총 수험 기간 2년. 야, 2년 짧은 거죠? 이동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 8시에서 9시 기상. 몸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 그 다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인터넷 강의 반복 학습. 오후 1시부터 1시간은 점심 및 휴식. 오후 2시부터 10시 오전 강의 내용 복습 위주로 학습. 처음 뛰어들 때 어떤 의욕에 앞서서 나는 하루에 뭐 12시간씩 갈 거야 이래서 밥도 안 먹고 진짜 뭐 혼자 막 빵 먹어가면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렇지. 사실 이렇게 빨리 붙는 것도 2년 3년인데 그렇게 2년 3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어떤 학습 계획표를 보면서 그렇지. 뭐 계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이동열 씨처럼 이렇게 한 10시간, 11시간 자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아무튼 저희가 뭐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렇죠. 우리랑 굉장히 먼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회사에서 팽당할지 모르는데 우리도 저희 한 10년 지나면은 이렇게 응시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지금 사기업 준비하신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끈은 놓지 마십시오. 사실 뭐 저희가 공무원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얘기지만 언젠가 공무원을 준비할 때 저희가 번뜩 떠오를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대기업 채용에서 중요성이 점점 늘어나는 분야죠. 상식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재밌겠는데요? 방송 놓치지 마세요. 네. 자, 아무튼 뭐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는 걸로 저희 약속드리고 네. 다음 이 시간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 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설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조민영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민영입니다. 네. 조민영 멘토님,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소서 항목 중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 배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장단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노하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과 단점, 자아성찰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항목도 참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정말 장점은 자랑만 쓸 수도 없고 또 단점을 쓰다 보면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멘토님, 근데 그 정말 궁금한 게 대체 왜 회사들은 나에게 장단점을 묻는 것일까요? 사실 그 목적은 네. 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게 아니라 직원을 뽑다 보니까 네. 직원의 모든 면을 좀 알고자 하는 인사팀의 어떤 순수한 의도다. 이렇게 일단 좀 좋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속뜻은 네, 사실 성격의 장단점 이렇게 네. 질문을 하는 회사는 지금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자체를 이렇게 장점을 써라, 단점을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 회사는 일단 없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좀 네. 약간 어렵게 물어봐요. 제가 몇 번인지는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번 항목에 네. 지원자 본인의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갖다 기술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장단점을 물어봤지만 네. 지원자들이 직무 관련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좀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장단점을 좀 잘못 적었을 경우에 네. 서류 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요? 그렇게 매정한 회사는 없겠죠. 장점과 단점을 네. 잘못 썼다고 해서 네. 탈락시키는 회사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네. 탈락시키지는 않지만 상당한 감점을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류 단계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장점과 단점을 좀 잘못 썼더라도 서류는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예. 대신에 면접장에 갔을 때 지원자는 도대체 왜 이런 단점을 썼을까라는 네. 굉장히 치명적인 감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점. 어떤 거죠? 꼼꼼함. 아이고. 아, 전 아니에요. 단점을 네. 단점으로서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쓰는 게 나는 좀 꼼꼼하지 않은 편이다. 아하. 네, 라고 일단 쓰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른다 그러죠. 일단 네. 꼼꼼하지 않다가 쓰고 네. 결국에는 해결책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죠? 다이어리를 작성한다. 계획을 열심히 수립을 한다. 아하. 그래서 나는 뭐 핸드폰을 네. 보면은 월간, 주간, 뭐 연간, 아. 분기별 계획까지 있고 이처럼 아하. 나는 꼼꼼하지 않은 성격을 예. 잘 보완하고 있다. 아하. 제가 볼 땐 10명 중에 최소한 7명 정도는 이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꼼꼼함이란 단어와 심지어 다이어리를 쓴다는 이런 계획 정말 많이 쓰고요. 식상한 단어는 네. 그냥 아예 삭제하고 쓰지 않는 삭제. 편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요. 네, 정말 많이 그렇죠? 써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그 사실은 실패했던 거에 대한 성공 경험. 그렇죠. 근데 이번 거에 대한 그 장단점.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무엇이 다른가? 이게 성공과 실패 경험, 네. 이거는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네. 지원자가 얼마나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걸 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장점과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에서 지원자가 얼마나 네. 탁월한 또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접근 방향이 좀 상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SK 같은 항목이 네. 1번부터 4번 항목까지가 제 기억에 1번은 도전적인 경험, 네. 2번은 목표 달성, 3번은 뭐 개선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직무가 아니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직무 중심이 아니고 SK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재한 씨가 질문 주신 대로 네. 가치관 중심으로 써야 되는 항목이다. 네, 그래서 항목을 좀 먼저 보고서 이 항목을 내가 가치관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또는 직무 관련된 강점 위주로 써야 되는지를 먼저 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려주세요. 네. 자신의 장단점을 채용 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결. 의외로 알려주시죠. 간단해요. 사실 이건 의외로 간단한 게 뭐냐면 네. 그 정제되지 않은 이게 어떤 표현을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날 단어. 날 단어. 그러니까 약간 구어체적인 표현도 좋고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강점으로 나는 뭐 소통을 잘한다. 이건 너무 이렇게 딱 짜여진 네. 너무 좋은 단어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렇죠. 깡이 있다. 나는 굉장히 깡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집요하다라든지 소위 이런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단어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안 되고 네. 기업마다 그 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채용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네.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예. 포스코에 들어가 보니까 이번 달 여성 임원분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 임원분들이 그 분이 강조하셨던 사례가 나왔던 게 여성으로서 그냥 뭐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글링 능력. 저글링처럼. 네. 저글링 능력이 저글링 뭐예요? 능력 뭔지 아세요? 저는 사실 이거 하는 거 말하는 게임을 거 안 해서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저글링이잖아요. 게임에서 아마 그건 예,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게임에서 뭔가 네네. 이렇게 탐구하고 집요하게 물고 네네, 늘어지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네. 임원분이 표현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 저글링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고 그 회사 어떤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아마 방문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단어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장단점 쪽은 네. 단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얼마나 키워드를 갖다가 좀 와닿게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 너무 관건이죠. 경험이 있다 없다에 좀 치중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구직자들이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그 장단점을 적을 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네. 꼼꼼함과 계획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달성하는 이런 식상한 이야기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단점을 일단 쓰고서 네. 보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지원자의 자소서를 보면은 네. 이게 결국은 장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갖다 장점화시키는 이런 좀 포장된 노력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장하지 사실 말라. 그래서 이 단점을 쓰기 위해서는 좀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솔직하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네네. 네. 왜냐면 지원한 직무에서 네. 요구되는 역량을 모두 갖춘 지원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한 역량? 예를 들면은 마케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수리적인 능력입니다. 네. 숫자, 수치에 대한 감각인데 네.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수치 관련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일단. 수치적인 능력이, 그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구직자들이 선생님 그걸 어떻게 얘기를 마이너스가 하느냐. 될까 봐. 괜찮다는 얘기죠. 괜찮다. 네, 괜찮아요. 뭐만 예. 있으면 그거를 갖다 내가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셔도 되고 사실 신입사원인데 뭐 그렇죠. 얼마나 완벽한 지원자를 원하겠어요? 근데 사실상 지원자들의 자소서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얘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리더십도 있고 계획적이고 네. 뭐 꼼꼼하고. 근데 실제로 면접장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닌 게 사실 들통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은 반드시 솔직한, 다만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쓰시면 분명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합격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배워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조민호 멘토님과 함께 그 합격자의 그 사례를 보면서 장단점 작성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지금 살펴볼 내용은 자신의 단점을 담백하게 언급하고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한 글인데요.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사례를 사실 선택한 이유는 별다른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리로 얘기하면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재료인데 그거를 갖다 정말 맛있는 요리로 탄생시킨 지원자의 정말 진솔한 스토리라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거 굉장히 좀 단순하고 평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조민혁 강사가 저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럼 나도 내 평범한 경험을 이렇게 한번 소위 기술해 봐야지라고 네. 자신감을 좀 가지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어느덧 취업계의 냉부회가 되었군요. 그러게요. 네, 자신감을 갖고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단 제목을 보시면 대중 앞에서 떨지 않는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됐다. 네, 결국은 발표자가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고요. 네. 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지원자가 결국에는 발표자가 떨지 않고 이렇게 해냈지만 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결과를 여러분들의 경험의 결과를 먼저 문맥 앞으로 두시기만 해도 차별화된 자소서가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이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네. 자기만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해줬습니다. 목표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자의 자소서를 읽다 보면은 지원자가 왜 굳이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했을까? 그냥 취업하려고 한 건가? 또는 이거 진짠가? 어떤 이런 의구심이 들기 마련인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어떤 이런 고민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인물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 삼아서 노력했다는 좀 진솔한 자신만의 목표를 잘 정리를 해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한 접근이 아니었나 칭찬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선거 당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선거 당일 전날 외운 대본은 한마디도 못하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인사만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실패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실패했다 하지만 뭐 계획을 수립해서 바꿨다.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진솔하지 않은 자소서의 안 좋은 예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래서 회장으로도 뽑히질 못했고 겁쟁이로 낙인까지 찍히고 말았고 아이고 저런. 네,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마음만 앞섰지 노력은 하지 않았던 당연한 어떤 자신만의 결과였다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거의 솔직하네요. 한 4문장 정도를 자신의 잘못이었다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함으로써 인사 담당자의 마음이 좀 열리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맞아요. 지원자 정말 솔직하게 쓰고 있네. 한번 더 들어볼까라고 네네.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단순한 경험 중에 그래도 결국엔 내가 해냈다고 써야 되겠다 이러실 게 아니라 중간 정도에 이렇게 실패한 스토리도
이렇게 MSG를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좀 될 수가 있다. 요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이렇게 7.8개 정신.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7.8개 이런 거 좋고요.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제 자신이 달라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확고한 이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앞으로 나오게 될 얘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아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원자는 사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뭐 기존에 어디 돌아다니는 어떤 합격 자소서라든지 또는 뭐 자소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자기의 솔직한 성공 또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써줬다는 인상이 물씬 들어요. 그래서 진솔한 자소서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마지막 좀 볼게요. 그래서 쭉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실패를 해서 이제 결국 노력을 해서 저는 마침내 전교 회장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해줬죠. 제가 이걸 왜 잘 됐다고 했냐면 앞에 부분하고 좀 관련이 된 내용인데 앞에 시련이라든지 또는 실패에 대한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 전교 회장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썼으면 아까 보미 씨가 저한테 질문한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단점에 대해서. 그런 사례로 어떻게 보면 전락할 수가 있었는데 중간중간 어떤 시련, 돌파해 나간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마지막 결과가 굉장히 와닿았던 그런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분의 자소서는 대학교 이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만나서 강의하거나 이럴 때는 최근 걸 좀 많이 써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런 소위 솔직함이 만약에 전제로 깔려 있다면 그게 뭐 꼭 대학교 경험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중학교에서 이분은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 때 요 전교회장 됐던 요 전체 풀스토리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는 진솔하다면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시기든 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자기 장단점을 극복한 일이라면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자소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환 씨도 되게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음악을 작곡하거나 뭐 이렇게 연애 활동하시면서 실패하거나 중간에. 맞아요. 그 처음에는 이 대본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대본. 네, 대본을 읽는 것이.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대본을 외우고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렵었는데 우리 황보미 아나운서가 많이 도와주고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그걸 제가 열심히 한 바람에 제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도전을 했던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게 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런 성공 스토리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으로 지금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잘 쓴 그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저희가 사례를 준비를 더 했어요. 자소서 항목이 뭔지 한번 저희가 우선 살펴볼게요. 네, 질문이 나오네요. 현재 귀하의 가장 부족한 역량은 무엇이며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술하시오. 이 항목은 부족한 역량, 직무 관련된 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 물어봐도 겁내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나오죠. 단점이어도 솔직하게 쓰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만 있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해줬어요. 사실 이 합격 자소서는 제 학생 자소서였는데 굉장히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역시 제목이 좋습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부족한 분석력을 원인, 결과, 표의 작성을 통해 보완 중이라고 첫 번째 단락 제목을 썼고요. 두 번째 단락은 입사 후에도 부족한 점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잘 됐죠. 부족한 분석력이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줬죠. 나는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지원자는 마케팅 지원자인데 분석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솔직하게 분석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나만의 어떤 원인 결과 도표를 작성한다는 노력, 그리고 입사 후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신뢰를 줬죠. 사실 말해서 제목만 이렇게 봐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계속 쭉 볼게요. 잘 된 점. 꼼꼼하지 못한 편이어서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꼼꼼 그 키워드가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꼼꼼하지 못한 편이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원인, 결과표를 만들어서 사회적 요인, 성별, 나이, 소득 수준 등으로 기준을 나누어 다각도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다. 굉장히 예리하게 보미 씨가 지적을 해줬어요. 네. 꼼꼼함. 아니 선생님 아까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예외인가요? 그게 아니라 꼼꼼함을 썼지만 이거를 갖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이어리를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요인, 성별, 나이,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별한다는 게 마케팅 이론 중에서도 이제 STP라는 이론이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에서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이런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직무 관련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머리가 좋은 거죠. 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시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 나오면 좋은데 이게 사실 항목이 600자라서 글자 수의 제한이 맞아요. 있네요. 그러니까 600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때 분명 확인은 하겠죠? 지원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네. 확인은 분명 할 겁니다. 마케터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 상품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것은 아닌지, 동료,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가겠다. 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뭐 학습하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식의 조금 식상한 다른 지원자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상품에 대한 지식, 이런 표현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한 점이 문제점을 발견, 개선,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문제인식. 현상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개선. 네. 왜냐하면 회사원들은 계속 뭔가를 바꿔나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요. 네. 이 지원자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문제점을 발견한다, 개선한다 이런 노력을 써준 점이 아주 잘한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물론 잘했지만 우리 첫 번째 게 가장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소제목만 봐도 지원자가 확실하게 솔직하게 단점을 얘기를 해줬구나. 그리고 단점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락에 노력까지도 얘기를 해준 점. 요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장단점을 기술하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서, 정말 자신의 단점을 담백하게 언급한 점이 메리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자기소개서는 소제목만으로 부족한 점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점을 명확하게 기술한 점이 잘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다져볼까요?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에서 80% 이상 1등을 차지한 문서 및 발표 능력. 자, PPT 제안 능력과 발표 능력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특기입니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중요한 발표 시간이 있으면 팀을 대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책 10여 권을 읽어오면서 독창적인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에 약 50번 이상의 발표에서 80% 이상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문서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인턴을 했던 당시 팀장님으로부터 인턴이 우리 회사에서 문서를 제일 잘 만든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안서 작성 능력으로 고객을 문서적으로 설득시키는 동시에 고객과의 대면 만남에서는 강한 호감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높은 매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니까 장점을 쓴 항목 같아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래 보기 드문 정말 우수한 자소서가 아닐까. 우수하다. 네, 사실 저는 제목 보고서 좀 많이 감동했습니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 일단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50번 이상의 네. 발표 수업을 지원자가 참여를 했다고 쓴 걸 보면 일단 굉장히 호기심이 일단 가고요. 이게 정말 그 본인이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두 갈씩을 처음부터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일단 좀 생각이 들어요. 네. 50번 이상의 발표 수업에서 40번 이상의 1등을 차지한
문서 능력 및 발표 능력 그냥 다 담겨 있어요. 네, 제목 안에 모든 게 일단 결과와 소통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 문서 작성과 발표를 하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명확하게 제목에 다 들어있어서 일단 호기심이 굉장히 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량화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써주시면 얼마나 좀 좋을까. 네, 드디어. 나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네. 아직도 이런 정량화에 좀 익숙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량화라는 게 뭐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갖다가 내가 했어도 주로 어떤 거를 많이 들었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는 수업을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횟수, 그렇죠? 정량화를 참여했던 그 횟수를 가지고 정량화를 시킨 거니까 아마 우리 구직자 분들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PPT 제안 능력과 발표 능력은 자신만의 특기다. 키워드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네. 처음 봤어요, 사실. PPT 제안 능력이라고 쓰신 건 제가 아주 참신한. 네, 보통 그냥 소통이다, 뭐 전달력이다 이 정도는 봤는데 그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자기만의 어떤 기획 능력을 지금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셨고 이런 노력들이 많이 나와서 키워드가 아주 돋보이는 정말 잘 쓴. 읽으면서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칭찬도 받으셨고 제가 갖고 있는 제안서 작성 능력,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이것은 고객을 문서적으로 설득시키는 동시에 고객과의 대면 만남에서는 강한 호감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매출 달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무슨 소리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현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고객을 만났을 때 어머 안녕하세요, 뭐 날씨가 좋네요 이런 감성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계약을 따낸다거나 이런 지갑을 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치화된 어떤 정리된 도표라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득을 한다면 훨씬 더 고객의 어떤 그 매출을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걸 먼저 파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매출 영업관리직 자체가 수치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경험들 중에서 이런 걸 좀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 아주 영리한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직무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마지막 문장. 글 전체적으로 얼핏 봐서 제가 볼 땐 이게 한 500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480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불필요한 단어들이 거의 없고요. 영양 만점인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닌가라는 극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비결 바로 이 정량화된 내용과요. 그리고 소제목부터 확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제시했다는 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번엔 보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라서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일을 벌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처리 방식은 인턴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인턴을 할 당시 매우 유능한 선배 직원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새벽 5시로 고정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은 오전에 몰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제목.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다. 결과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조금 읽기에 부담스러운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인데 됐다라고까지 좀 표현을 해줬다면 앞서 나온 그 자소서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가 좀 더 문제였어요. 일을 개선하고자, 아까 강조드린 대로 이 개선이라는 단어 참 칭찬할 만한데 일을 개선하고자 인턴을 하실 당시에 매우 유능한 선배 직원들의 모습을 벤치마킹하였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명 또는 아까 전에 우리 오프라 윈프리 나오듯이 실제로 인물 한 명을 예를 들어 뭐 유재환 과장님의 일하는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그러면 얘기가 훨씬 구체적이고 담백할 수가 있는데 선배 직원들 그리고 유능하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좀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말 벤치마킹 하셨던 그 인물의 성함, 직함까지도 언급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자신만의 목표를 제시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은 분명 쓸 수 있어요.
이걸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라고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기입했는데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는 없고요. 그냥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뭔지는 작성자 본인밖에 몰라요. 어떤 변화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저희는 사실 이 글을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만큼의 더 좋은 건 앞서 얘기한 목표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 그렇죠? 앞선 사례에서 50회 이상의 발표 중 80% 이상을 1위를 했다라고 표현했듯이 이분 역시도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량화된, 계량화된 결과를 얘기해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면 시간을 새벽 5시로 고정하다. 이런 말에 좀 현실성이 느껴지시나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수면 시간을 새벽 5시로 고정하는가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점검할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정말 이제 서류 통과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오면 면접관들이 이런 걸 이제 동그라미를 해서 진짜 지원자는 오늘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났느냐. 네, 5시입니다. 그러면 탈락이겠죠. 왜요? 더 중요한 자리인데 5시에 평소처럼 일어나느냐, 더 일찍 일어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소서의 장단점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도 멘토님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